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래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향해서 달창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방송에서는 뜻을 풀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의미를 지닌 용어인데 이게 그 일베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토요일 이 대구 달서구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당시에 연단에 올라서 이 KBS 송현정 기자의 인터뷰 논란을 언급을 하면서 그 기자가 뭐 문바, 달창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공인 게다가 또 제1야당 대표라는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장외 집회에서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당일 오후에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내서 뭐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뭐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달은 아마 영어로 문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칭할 테고요. 네네네. 뒤에 창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풀었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인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베에서 쓰이는 거라고요? 네, 보통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뭐 공격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예. 네. 근데 우리가 뭐 문바 흔히 이것도 역시 폄하 발언이기도 한데. 네, 그렇죠. 또 뭐 문슬람 이런 말을 썼는데. 네네. 이 뒤에 달창이라는 표현은 저도 사실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많이 쓰나요? 그렇죠. 뭐 문바라든지 뭐 문슬람 이런 것들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정도로. 근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너무 이제 용어가 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가고 곧바로 아마 여러 군데서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몰랐다. 모르고 쓴 말이다. 이렇게 사과한 것 같은데. 사과를 했는데 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본인의 이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좀 사과라고 하면은 본인이 나와서 뭐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이게 기자들한테 문자를 딱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과냐 뭐 이런 비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도 되지만 또 여성을 모욕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단체들에서는 뭐 혐오 표현 여성 혐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요새 부쩍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그 소위 말하는 막말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베 용어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황교안 대표 취임 후에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 각이 이제 극우 각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2일에 보면은 아까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 4대강 보호 해체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해서 뭐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을 했었고요. 또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폄하했다가 또 거센 역풍을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김준교라는 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나와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유세를 하는 장소에서 욕설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전해를 보면 또 김순예, 이종명 의원이 토론회에서 5.18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도 했었죠. 이게 그때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사과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는 있는데 이 정작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이 징계가 아프지도 않으니까 근데 또 이런 막말을 하면 또 이 논란의 또 인지도가 상승을 하니까 이게 사실상 그 당 자체로 좀 방치하고 있는 셈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최고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토끼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분석을 내놨는데 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진보 보수 중도가 3대 3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와 이제 합쳐지는 이제 세력이 좀 대권을 잡는다 그런 얘기가 이 정치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좀 극우적인 발언으로 이런 좀 중도층의 마음을 좀 잡을 수가 있을지는 좀 알기 어렵다. 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외연확대, 쉽게 말하면 산토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1대1 대결을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그 후보 간의 이 지지율 격차가 비슷한 그런 격차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일베 용어가 정치권까지 들어온 건데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뭐 사실 달창이라고 하죠. 그 용어를 쓴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희옥 전 의원인데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먼저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SNS에서는 뭐 좌파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 뭐 오늘 문바 달창들이 제일 뿜었던 것은 좌파 독재라는 대목이었다. 뭐 이런 글을 본인의 SNS에 쓴 건데,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 표현이 사실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전희옥 의원의 말이 이 달창이라는 것은 달아 빠진 구두 밑창이라는 표준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로 달창이 그런 의미는 맞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뭐 달아 빠진 구두 밑창이라고 비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번만큼 좀 심하진 않았어도 좀 일베에서 도는 말들이 정치권에 그대로 옮겨진 사례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이른바 이제 빨간 우이 남성의 가격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일베에서 먼저 제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나경원 당시 의원이 또 그 얘기를 또 그대로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또 2017년에 류석춘 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내가 아는 뉴라이트가 뭐 일베 하나밖에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고, 또 김진태 의원은 뭐 일베 사이트에 접속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1대1 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네. 그 다른 야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1대1 회담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는 뭐 일단 5당 대표 회담부터 하자.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KBS와의 인터뷰에서 제안을 한 거니까요. 5당 대표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만날 일이 있으면 또 1대1로 만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의 1대1 만남 제안을 거부를 한 건데,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낙동강 구미부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대1 회담 제안을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저와의 단독 만남이 뭐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인지 뭐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5당 대표 회담을 제의했고, 네.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담으로 역제안했고, 네네. 청와대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5당 대표 회담을 하면 1대1 회담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외의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 이외의 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 3당 간,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이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들 그리고 정부가 모여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난해 11월에 이 여야정 협의체가 한번 가동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5당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일종의 합의문까지 도출했었거든요. 근데 좀 합의문을 도출을 했는데 다시 또 새롭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얘기여가지고 뭐 이것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이 5.18 39주기인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뭐 지난달에 황교안 대표가 이미 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황교안 대표는 지난 4.19 기념식에서 그 5.18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 뭐 같이 뜻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석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 선출된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4년 만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5년에 김무성 대표가 한번 참석을 한 바가 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2016년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 2017년엔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을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선출된 대표로서는 네,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좀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뭐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고 이걸 또 자유한국당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광주 민심이 좀 상당히 안 좋은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3일에 이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방문을 했을 때 또 거센 항의를 받게 됐었습니다. 5.18 망원 또 5.18 특조위 꾸리는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네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5.18 그 39주기에 참가한다는 것은 이건 뭐 정당하고 이념하고 상관없는 거니까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이기도 하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황교안 대표가 얻어맞으려고 온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의 뭐 이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것에 대한 해소 없이, 그러니까 뭐 망원 의원들에 대한 강한 징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황교안 대표가 광주로 오겠다라고 하는 건 이 사실상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다. 이것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얻어맞으려고 오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5.18 당원들을 중징계하지 않고 5.18 망언을 한 당원들을 이 중징계하지 않고 온다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뭐 말 붙이지 말고 또 악수하지 않고 뒤돌아서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1987년 대선 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광주에 왔을 때 유세장에서 돌을 집어던지고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에 바로 대구로 가서 이 광주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엄청나게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 예. 네, 이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입니다. 예. 노태우 후보 일도 그렇고 과거 정원식 총리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었잖아요. 여론을 환기시켜 완전히 돌려버리는 네, 계란 그렇죠. 맞고 이랬던 아마 그 얘기 그런 얘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에 유성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요. 유성엽 후보가 과반 득표 이상을 얻어서 황교안을 제치고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유성엽 의원은 삼선이고요. 이 전북 정읍 고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2000년 정읍시장에 당선되면서 공직에 진출을 했고 이후에 이제 열린우리당에 합류를 했다가 2008년에 컷오프로 당 이름으로 출마를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대, 19대, 20대에게 연달아 당선이 됐고요. 특히 이제 보수적 인사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반대한 바 있고 또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다가 논란이 또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원내대표로 취임하고 처음 한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당선 직후에 소견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던 평화당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까지 망쳤다.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더 경제를 더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의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정의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연연하는 것은 자살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지역 기반은 호남인데 이 지역구 축소와 관련된 패스트트랙 처리를 절대 반대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 일단 그 민주평화당도 여기에 찬성했기 때문에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사인한 거 아닙니까? 네네. 합의해서 사인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반대한다. 네. 반대한다는 게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거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도 늘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300석으로 한정을 짓고 거기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이른바 이제 좀 농어촌 측에 굉장히 그게 이제 선거구가 줄어들 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좀 이런 좀 정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호남을 지역 기반한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당연히 시골 지역구부터 사라질 테고. 네,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고. 비례대표 늘리고 그래서 전체 의석을 지금 300명인데 315명, 320명 이렇게 늘려라. 네네. 그것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원 정족수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예전에도 논의가 좀 됐다가 좀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결국 이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건드릴 수 없다.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태워졌기 때문에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본회의 투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최장 330일 빠르면 180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평화당에서도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바른미래당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패스트트랙 통과가 될 때부터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좀 논의가 좀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네,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반 이상 찬성을 해야 통과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만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한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 선거를 하죠.
네, 이 김건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에 이 잔여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중도 퇴진했는데 이에 따른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일단 재선의 김성식 의원이 출사표를 냈고요. 이어서 역시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출사표를 함께 던졌습니다. 예. 두 원내대표 후보자의 공약이 뭡니까? 일단 뭐 당을 혁신해야 된다. 뭐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다만 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당 혁신이 그러니까 일단 손 대표를 그냥 그대로 두고 이 혁신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손 대표 퇴진까지 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고 반면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의 체제 전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총선은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 오신환 의원의 입장이고요. 다만 두 원내대표 후보자 모두 이 김건영 원내대표가 했던 이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선을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 김성식 후보는 어떻게 과거에 안철수계라고 불리던 분 아닙니까? 네, 과거 안철수계라고 불렸는데 뭐 지금은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는 행보라더라고요. 네. 역시 뭐 바른미래당 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유승민 안철수 체제를 빨리 가동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그게 되려면 손학규 대표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이 유승민 안철수계가 지금 손학규 대표 퇴진에 대해서 뭐 공동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일단 뭐 손학규 대표를 뭐 지지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좀 당이 계속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얘기해 봅시다. 민주당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내정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 공식 석상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뭐 오늘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김민석 현 민주연구원장 이임식에 참석을 한 건데요.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총선을 앞두고 비상한 상황인데 이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해찬 당대표와 민주연구원 운영 방안이나 목표에 대해 충분히 의논을 많이 했다. 이해찬 대표의 구상과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대표와 지도부를 잘 모시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임명한 것이고, 네네. 양정철 신임 연구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이제 임명한 건데, 네네. 결국은 이해찬 대표는 양정철 신임 연구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양정철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임명을 하면서 이 민주연구원이 뭐 그동안 이제 연구를 중점으로 해왔다면 이번에 이제 총선을 대비한 좀 그런 기구가 될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아마 이 민주연구원을 좀 중심으로 좀 총선 전략이 예. 구성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실세 민주연구원장 뭐 이렇게 불리면서 줄 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어쨌든 비서는 아니니까. 네. 그래요.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론조사로 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후보들을 간에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총선에 이번 총선이죠. 이번 총선에 나갈 분들은 많이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양정철 지금 신임 민주연구원장의 좀 말 한마디에 좀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 잡혀있던 한국인 한 명이 구조가 됐는데, 네. 문제는 이 구조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질을 구출하는 와중에 좀 총기 사용을 자제를 하다가 좀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르키나파소 현지 시각으로 9일 밤에서 10일 새벽 사이에 이 프랑스군 특수부대가 이 무장 세력의 캠프를 급습을 해서 억류된 인질들을 구출을 했는데, 총 프랑스인 2명, 미국인 1명, 그리고 한국인 1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납치한 무장 조직은 아프리카 말리에 근거지를 둔 그 카티바 마시나라는 조직으로 추정되는데요. 왜 납치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미국인 그리고 우리나라 인질은 무려 28일이나 억류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프랑스가 자국민을 구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인질들 발견이 된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우리도 사실 이 사실을 몰랐는데 예. 이 미국이 프랑스에 이런저런 이제 그 정보를 다
이런저런 정보를 다 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 심지어 미국도 자국민이 납치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도 모르고 들어가서 구출한 뒤에 알려준 건데 이 실종 신고도 없고 또 무장 세력이 대가를 요구한 것도 없어서 좀 파악이 안 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그래요. 이 구출된 이 세 사람에 향해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국 군인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자국 군인들이 사망을 한 데다가 이 프랑스에서도 해당 지역이 좀 여행을 좀 자제하는, 여행을 좀 금지하는 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뭐 그건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그렇죠. 네, 부르키나파소는 여행 자제 지역인데. 네.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여행을 갔을까요? 이분이 이 세계 일주를 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1년 6개월째 세계 일주를 하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예. 뭐 세계를 다 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굳이 가지 말라는 데까지 그러니까. 네, 간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샘물교회 피랍 사건도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근데 지금 인터넷 여론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분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네, 비행기도 그렇죠. 뛰고 할 테고 할 텐데 거기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교부는 이 세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예. 보통 이렇게 외국에서 긴급하게 우리 국민들을 자국으로 데려오려면 이 사람이 비행기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예. 이 가족들도 한국에 있고 또 본인도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세금 지원 대상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여행 금지 지역이 있어요. 네.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공고, 여행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부르키나파소는 여행 자제 지역이긴 한데 이분이 돌았던 이 말리라는 곳은 철수 지역이어서 그러니까요. 거기는 진짜 가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근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